선생님, 광대 수술한 지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수술 후 붓기도 많이 없고 호전이 빨리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수술 후 모습이 제가 원한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 광대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앞볼 붓기가 빠지면 괜찮아진 모습일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살처짐이 심할 것 같아 따로 사각턱까지는 원하지 않아서 병원에서 사각턱까지 추천했지만 하지 않고 광대만 했습니다. 저는 의사선생님이 사각턱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광대를 디자인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드럽게 라운딩된 형태로 수술될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리 45도 광대도 많이 들어갔지만 뒷광대만 너무 직각으로 눌린 느낌으로 수술이 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걱정되는 것은 45도 광대보다 뒷광대를 더 집어넣어 정면에서 보았을 때 45도 광대 뒤로 그림자가 지는 걸 보니 저 같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은 땡기미를 하고 있어서 딱 그 라인에 맞추어 그림자가 지는데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아서 45도 광대 쪽에 아직 붓기가 덜 빠져서 그림자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반나절 이상 땡김이 풀어둔 상태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그림자가 너무 져서 걱정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뒷광대가 너무 스트레스여서 지방이식도 했다가 고민 끝에 30대 중반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수술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아 걱정되어 미치겠습니다. 제가 피부가 많이 얇고 지금 붓기도 심하지 않은 상태라 더더욱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보다 광대가 너무 많이 사라져서 일단 제 생각과 다른 인상에 지금도 붓기가 더 빠지면 빠졌지 없던 광대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 무섭습니다. 지금 콧볼 옆쪽으로 앞볼 붓기가 덜 빠져서 이미지가 더 이래 보이는 건지 큰 붓기가 많이 빠지고 나니 더더욱 걱정되어 미치겠습니다. 뼈 수술을 반대하는 가족들 설득해 겨우 수술했는데 벌써 재수술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눈물도 날 것 같고 너무 무섭습니다. 아직 수술도 한 달도 되지 않아 판단하기엔 이른지요. 그리고 선생님 재건수술이나 광대 재수술 케이스를 보면 플레이트가 부러지고 와이어가 끊어지는 건 흔한 일인가요? 보통 광대 수술 후 분류압이나 플레이트 부러지고 와이어 끊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 후에 CT 찍고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진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혹시 재수술하게 되면 금액이나 뭐 이런 거 언제가 적당한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줄이가 있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당장 수술한 지 한 달째니까 이런 부위 되게 많이 부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꺼져 보이는 게 이제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사진만 보고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죠. CT를 보면은 뭐 수술 전하고 비교해서 어떻다 저렇다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태로만 보면은 광대 수술하고 이렇게 줄어들려고 수술하는 거 아닌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환자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또는 광대 수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나 환상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기에 뭐 얼굴 모습, 요 꺼진 모습만 보면 이게 그렇게 괴이한 모습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광대 수술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 있던 광대를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게 광대 수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줄어드는 게 뭐 옆광대, 뭐 이게 줄어드는 게 45도 광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광대뼈 자체가 이런 식의 덩어리진 녀석이란 말이에요. 이런 녀석. 그러면 얘를 뭐 여기를 잘라내고 얘를 열로 당기고 뭐 얘를 밀어놓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완만한 모습이 아니라 또 여기도 잘라서 이제 뒷광대가 남은 채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줄어든 모습에서는 사실은 이 모습에서 이 덧그리면요. 약간 요런 느낌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느낌이. 그러면 말씀하신 여기에서 단차가 느껴질 거고 여기도 어떤 경우엔 단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단차들이 환자분을 조금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CT를 정확히 봐야지 제가 뭐 아유 요 부분은 어떻다 아쉽네 나중에 좀 요렇게 정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거 너무 그런데 무리스러운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술 자체 광대 수술이라는 거에 원칙적인 얘기는 여기가 꺼지는 게 맞고요.
요기가 남아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수술 방법에 따라 또는 환자 광대의 수술 전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게 굉장히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거의 괴롭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대뼈가 이렇게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 경우인데 줄어든다고 뒷광대가 많이 안 보여요. 근데 반대로 광대뼈가 약간 이렇게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줄어들면 여기서 줄어드는 거하고 여기서 줄어든 걸 생각해 보면 여기는 뒷광대가 많이 남을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남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남아요. 많이 줄어들어도. 그러니까 이런 환자 케이스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달이면 사실은 너무 모양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정 불안하시면 수술 전 CT 가지고 한번 내원하세요. 그럼 제가 CT 찍어서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눈으로 보고 나면 뭐 조금 안심이 되실 수도 있고 또 뭐 뼈가 너무 삭제가 많이 됐거나 그런 거면 또 그거에 맞는 조언을 드릴게요. 다만 지금 조금 성급하다. 한 달째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CT는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플레이트가 부러지고 와이어가 끊어지고 이런 게 흔하냐? 흔하지 않아요. 1년에 뭐 몇 케이스는 봐요. 솔직히. 무조건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 여유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궁금하시면 CT 찍으러 한번 병원 오시길 바랄게요. 참 묘하게 원장님 말씀에 빠져듭니다.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되어 원장님의 솔직한 말씀에 감동받아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챙겨보고 있는데 참 의사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일만 하다 50대 후반 나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 성형이란 척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하안건 부작용으로 마음고생을 무척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책임이 따르고 인정하려 노력 중인데 참 힘이 듭니다. 저의 결정으로 한 수술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힘듦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원장님 영상을 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고 지내고 있어서 감사의 마음과 감동의 마음을 담아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날씨가 제법 차갑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선물? 그쵸? 나에 대한 선물이라는 단어 우리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실제로 많이 쓰거든요. 저도 그렇고 뭐 많이 써요. 환자분들 제가 겪어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본인 인생이 이제 없이 뭐 자녀 키우는데 또는 일만 하다가 이제 뒤돌아보니 지나간 시간이 조금 뭐랄까 아깝고 내가 너무 나를 아껴주지 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형수술을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형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나에 대한 선물이기도 해요. 앞서 선물 보여드렸던 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환자분에게도 비슷한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선물이죠. 근데 그 결과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결과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때 사람 무너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일만 하나? 뭐, 그래가지고, 친구들 보고, 막 이렇게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길래, 나도 좀 그것 좀 해볼까? 라고 했는데, 그걸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 눈탱이 맞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골프를 제가 이제 뭐 치고 싶어서 친 게 아니라 이제 대학에 있을 때 행사 주관을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세브란스에서 이제 성형외과 교수들끼리 골프 대회를 친목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총무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골프를 안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위에 계시는 교수님이 야, 종아나 네가 총무해라. 그래서 저 골프 못 치는데요. 했더니 지금부터 연습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 6시인가 5시 반에 가서 이제 연습을 하고 아침에 6시 반에 출근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을 짬을 못 내니까 새벽 5시 반에 그 닭장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공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한 달 연습하고 행사 가서 공을 쳤어요. 그래서 골프는 저한테 그냥 교양 필수 같은 거지 막 제가 막 개인적으로 즐기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었는데 뭐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주도적으로 뭐 다이빙처럼, 지금 제가 다이빙 좋아하잖아요. 다이빙처럼 마구마구 다닌 게 아니라 그냥 뭐 있다면 가자. 그래. 뭐 친목을 위해서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양 필수처럼. 그랬는데 이제 한참 정신없이 일을 엄청 빡세게 월화수목 금금금 하던 30대 후반쯤에 어느 날 갑자기 나 너무 일만 하고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지? 그러다가 골프를 해라 차라리 제대로. 그래가지고 그때 알던 친구가 형 골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채도 새로 뭐 맞추라고 그러고 뭐 드라이버도 뭐 어떻게 뭐 피팅이라고 그래서 내 몸에 맞게 자기가 맞춰준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몇백을 썼어요. 그래야 이제 좀 제대로 쳐보자.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바빠서 또 제가 막 그렇게 재밌게 좋았었던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나이 먹으면서 또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골프 치자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채를 꺼내 봤는데 이게 채가 썩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채가 거의 이제 프로 선수들 치는 그 당시 채였어요. 되게 좋은 채예요, 채는. 근데 제가 완전히 이제 초짜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 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좋은 채를 사준 건 맞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 채를 사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골프 치면서 그래요. 아씨,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싸구려 채 들고 있던 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 이거 채는 좋다는데 내가 이 채를 감당이 안 되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좋아하면 내가 더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지. 근데 또 그럴 여력은 없고 열정은 없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 때 큰 금전을 줘서 좋은 거를 나한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게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걸 때, 또는 나한테 맞지 않는 걸 때. 그만큼 우리가 우리를 아낀다는 거는 나한테 금딱지 붙여주고 뭐 좋은 거 입고 이러는 게 나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나한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아끼는 거를 딱 내가 나에게 줬을 때 내가 참 그걸 재밌게 잘 갖고 논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아껴준다는 게 그저 여기다가 비싼 거 좋은 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 필요한 거를 주는 게 나를 아껴주는 거다. 그게 꼭 비싸고 화려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또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할 필요 없다. 제 친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 나에 대한 선물을 줄 거야. 그리고 엽떡을 시켜서 엽떡을 먹으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작은 것들도 나를 아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엽떡 먹었으니까 운동해야지, 뛰어야지, 그리고 뛰어요. 그런 게 나를 아껴주는 거 아닐까, 나에 대한 선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 이 글 남겨주신 분 마음이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이제 50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이제 줄어든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더 아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새는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선택이 이제 환자분은 수술이었을 텐데 그 결과가 이제 원치 않는 결과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그 마음도 이해해요. 마치 제가 나를 아껴주겠다고 그래 골프라도 제대로 쳐보자 하고서 비싼 채 좋은 채 뭐 샀는데 나랑 안 맞아서 오히려 공 치는 게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뭐 어울리지도 않는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차를 산다거나 막 이러면서 돈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냥 인간은 후회의 동물이죠.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삶 속에서 작은 작은한 것들에 나 자신을 아껴주고 또 시간을 내주고 내가 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도 나를 위한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취미도 가져보시고 그러면서 생각하시고요. 뭐 수술 결과라는 게 아무리 안 좋아서 진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술하고 막 바꿔줘야겠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참 잘 만들어 놓으셔서
어지간한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이나 제가 도움이 드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내원하세요. 그럼 제가 뭐 뭘 하자는 말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 내성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은 정말 작은 용량이라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믿고 진료받던 선생님 두 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기시니 어렵네요. 한 달 간격 5번까지인데 오늘까지 2번 맞았습니다. 효과는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어렵네요. 주사 위치는 코, 나비존, 주사 4개 사용했는데 몇 유닛인지는 모르겠네요. 몇 유닛, 몇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찔끔찔끔이라도 계속해서 주사를 반복하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몇 유닛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거가 안 좋다. 피부과 선생님은 적은 용량이라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건 조금 틀린 얘기고요. 면역학에서 보면 감작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센시티자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이건 보톡스를 이제 놓는 의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적은 양이더라도 반복적으로 맞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간격을 지키자지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용량 자주 맞는 거랑 적은 용량 자주 맞는 거랑 내성 생기는 게 어떠냐 이런 비교 논문 자체는 없어요. 근데 빈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간격이 안 지켜질수록 간격이 짧을수록 내성률은 올라간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저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고 또 생겼는데요. 의료기기와 미용기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용으로 되어 있는 피코세컨드 레이저펜은 미용기구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의사만 써야 되는 기기는 의료기기고요. 일반인한테 판매되는 미용 장비들은 전부 다 미용기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사는 거, 집에서 하세요라고 파는 것들 있죠. 그건 전부 다 미용기기고요. 의료기기는 의사한테만 팔 수 있고요. 의사만 쓸 수 있어요. 그게 의료기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은 기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아는 제모기 있죠. 가정용 제모기? 이런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한 40몇만 원 했던 걸로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가정용 제모기. 그 회사는 모르겠는데 몇 군데서 나왔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원리 자체는 IPL이거든요. 인텐시브 펄스 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번쩍 후레쉬 터지듯이 터지는 그 IPL이라는 장비인데 그 장비는 의료기기였죠. 근데 미용기기로 허가를 받아서 팔았던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봤거든요. 제 팔에다가 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IPL 장비보다 에너지 값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는 중구난방 아무나 써도 크게 부작용을 만들지 않으니까 미용기기로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의료기기는 에너지 값을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레인지가 이만큼 넓어요. 미용기기는 이렇게 있고 이만큼 넓어요. 그러니까는 자칫 요 언저리에서는 치료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부작용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라나? 여러분 타는 그 킥보드 있죠, 킥보드. 그거 면허 필요 없죠. 우리 따릉인가 뭔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킥보드 요새 공유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길바닥에 많이 널려 있는 거. 그게 제가 알기로 면허는 필요 없지 않았나? 애들 타는 킥보드였잖아요, 킥보드. 근데 그 면허 없이 그냥 아무나 막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생도 이제 그 킥보드를 타고 다녔죠. 카카오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헬멧도 안 쓰고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응급실로 겁나 실려왔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바꿨어요. 이게 원동기 면허라는 걸 있어야 된다고. 근데 원동기 면허를 따려면 16세인가 18세인가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원동기라는 게 오토바이잖아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발로 차고 다니는 킥보드 그게 애들 장난감이었잖아요. 거기 세일러문 그림 있는 것도 있고 스파이더맨 그림 있는 것도 있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터가 달려 있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애들 타는 그 장난감 차 중에 깡통차인데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탈 수 있는 악셀 밟으면은 모터가 돌아가지고 가는 차 아세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잖아요. 전기차잖아, 전기차. 근데 그거 장난감이잖아요. 애들도 타요. 그럼 그걸 자동차라고 똑같은 전기 자동차잖아요. 브레이크도 있고, 악셀도 있고, 핸들도 있어요. 심지어 백밀러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뚜껑은 없어. 그러니까 애들 장난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동차의 모든 구성 요소는 다 갖고 있거든요. 차이는 속도죠, 속도. 장난감 자동차 끼케야 시속 10km, 20km 정도 되나? 그 정도고. 자동차는 막 200km씩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와 원리가 똑같다고 해서 이게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떤 뭐 자동차로 애기 장난감 자동차랑 전기 장난감 자동차랑 우리가 타는 전기차랑 비교하면 요런 내용이랑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가 또는 허가받은 자, 면허 있는 자만 할 수 있고, 이건 뭐 애들 애기도 그런 놀이터 같은 데 가가지고 돈 얼마 주고 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저 펜이다 어쩐다 뭐 가정용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그냥 미용기기예요. 여러분이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럼 미용기기예요. 의료기기는 의사한테만 팔아야 되고 의사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살이 찌면 무게를 지탱하려고 근육도 붙잖아요. 혹시 얼굴도 찌면 얼굴에 있는 근육도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풍선 생각하세요.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커졌어. 그럼 근육 늘어나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근육은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입꼬리랑 여기랑 붙어있는 근육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근데 내 얼굴이 살이 찌면서 막 풍선처럼 이렇게 불어. 그럼 얘도 이렇게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멀어지잖아요. 그럼 늘어나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래서 살이 갑자기 쭉 빠지면 근육들이 늘어나 있다는 거에서 쪼그라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너무 급작하게 빠지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턱끝 후진이나 주걱턱처럼 나온 부분을 쉐이빙한 거나 같은 거죠, 결국은. 주걱턱 쉐이빙 해주고 턱 길이 옆폭 다 줄여졌는데 이중턱이 감당이 안 되네요. 재건해서 뼈 모양 복구하면 이 살들이 전처럼 끌어올라가지나요? 이게 똑같지는 않아요. 턱끝 후진이랑 주걱턱 나온 부분 쉐이빙한 거랑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육들이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엔 어떻게 저런 경우엔 저렇게 그러니까 근육이 붙어 있으면 그 후진된 뼈를 빼내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끊어져 있으면 뭐 다시 그 근육을 당겨 올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선택사항들을 우리가 좀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건 진짜 케바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따라 뼈의 상태, 줄어든 양, 근육의 어떤 배치, 뭐 붙어 있는지 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 좀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여자랑 남자는 서로 살찌는 기전이 다르다는데 사실인가요? 남자는 주로 복부에 저장되고 여자는 피하 지방에 축적된다라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게 여자가 살이 찌면 남자보다 더 쪄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성의 기본 체지방률, 남자보다 더 높은 게 궁금합니다. 이거 호르몬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이게 여성 호르몬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테스토스테론을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근육이 많아지고 이제 지방이 줄어요.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지방이 늘고 근육이 줄어요. 약간 그런 관계가 조금 있거든요. 시소 게임 같은. 근데 살이 찌는 거, 나이 먹으면서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고 변화하면서 그런 것들도 바뀌는데 주로 여자들이 살이 찐다 그러면 어디가 찌냐면 여기 날개 축지, 여기, 그 다음에 엉덩이, 옆구리, 허벅지. 이게 여자들이 살이 찌는 데고요. 남자가 살이 찌면 배예요, 배. 주로는. 근데 이게 이제 성별에 따라 호르몬에 따라 변한다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딱히 뭐가 다르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남자는 복부에 저장되다. 이건 호르몬 때문에도 그러고 이게 성별 특성이기도 하고요. 피하 지방이 아니고 비슷해요. 그
다 피하 지방이고 뭐 복부 지방 따로 있잖아요. 그건 운동이 부족한 거고 피하 지방에 축적되는 부위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턱 근육 묶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근육이 찝힌다고 하셨는데 제가 근육 묶기 턱거상 받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신 건지 수술 몇 개월이 지나도 웃을 때나 말할 때 근육이 너무 찢어질 듯 아프고 턱에 꼬맨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타이트하게 묶은 걸 좀 풀 수도 있나요? 너무 불편하시면 풀어야 돼요. 이게 근육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근육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분리를 해서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었는데 뭐 또는 이렇게 벌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근육을 묶는 방법은 이렇게 있는 근육을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 길이가 너무 짧아지니까 효과는 좋은데 반해서 이게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서 이제 불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정도로 꼬매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꼬매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꼬매야 되는데 이렇게 꼬매 놓으면은 환자분이 되게 불편하세요. 땡기고 불편하고 또는 볼록해진 것도 보이고. 그래서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 근육을 아무리 타이트하게 묶어놔도 너무 타이트하면 몸이 적응을 하면서 그게 좀 느슨해지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조금 속에서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적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꼬매놓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수술하기가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중턱 때문에 턱끝 근육 묶기를 최근에 많이들 병원에서 광고를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동양인에서 턱끝 근육 묶기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신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데 조금 무리스럽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미 하신 거라면 그냥 조금 여유 가지고 지켜보시고 스트레칭 하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플 거예요. 그래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10년 전에 이마 보형물 수술했는데 머리 MRI 찍어도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에 신체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은요. 자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석에 안 붙어요. 그러니까 MRI가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몸에 이제 만약에 자성이 있는 쇠붙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쇠붙이는 상관없어요. 근데 자성이 있는 쇠붙이가 들어가 있으면 진짜 뚫고 튀어나오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옆에 휠체어 세워놨는데 휠체어가 날아갈 정도니까 몸에 작은 쇠붙이가 진짜 피부 뚫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실리콘 자성 없잖아요. 자석 대봐서 붙는 거 있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귀걸이 중에서도 싼 거는 그냥 쇠에다가 철사 같은 데다가 겉에 도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석 한번 대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성이 있으면 절대 그건 안 되고. 근데 인체 삽입되는 모든 재료는 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반대쪽 뼈를 깎으면서 양쪽 뼈 크기를 맞출 수는 없는 건가요? 이 얘기를 진짜 한 10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그냥 제가 무식한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광대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비대칭. 이거 똑같게 만들 수 있나요? 오른쪽 광대는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 광대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비대칭이잖아요. 똑같이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뼈를 광대 수술할 때 자르면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잖아요.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자르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볼록한 커브의 뼈를 오목한 커브의 뼈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가능할까요? 뒤집으면 되겠지. 근데 광대뼈를 뒤집을 수가 있나요, 여기서? 안 되죠. 그럼 방법이 뭐냐면 잘게 부수면 되지 않냐. 잘게 부셔서 이렇게 오목한 거를 볼록하게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럼 되죠. 그럼 부시면 고정해야 되잖아요. 고정하면 나사 박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게 부수면 또 뼈가 흡수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비대칭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에
길이가 이만큼이 있고 이만큼이 있어서 비대칭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비대칭이 뒤틀린 비대칭이 많아요. 뒤틀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틀린 비대칭. 얼굴을 보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3차원 공간에서 뒤틀리면서 생긴 비대칭이 많기 때문에 그 비대칭을 단순히 길이 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길이가 똑같더라도요. 이 길이 똑같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비대칭이에요. 그럼 잘라내고 맞춘다. 뭐 이거 아니잖아요. 깎아서. 길이가 똑같아요. 이렇게 틀어지면은 비대칭이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틀어지면 비대칭이에요. 똑같아도.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걸 단순히 비대칭을 길이로만 2차원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환자들한테도 이해하기도. 근데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도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칭을 길이의 차이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공간에서 뒤틀린 것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겉으로만 보면 수술하기 전보다 좀 더 무턱이 되는 느낌인 거네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수술 전보다 제 경험으로 보면 조금은 덜 무턱이에요. 왜냐면 연부 조직이 뭉치거든요. 뼈와 분리된 연부 조직이 살짝 뭉쳐져요. 그러면 그 자체가 약간 돌출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뼈가 흡수가 돼서 또는 뭐 침식이 돼서 뭐 0몇 밀리 들어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무턱이 된다라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하지 마시고 원리를 생각하면 뼈가 침식이 돼서 0몇 밀리 들어간 걸 이길 만큼 근육이 이렇게 뭉치는 느낌이 있어서 살짝 튀어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침샘 미야선염 재발성 만성인데 사각턱 수술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하셔도 되는데요. 그 침샘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침샘이 많이 발달한 경우는 사실은 사각턱 수술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제가 다음에 한번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침샘이 되게 많이 발달한 사람인데 그래도 얼굴이 커가지고 사각턱을 잘랐을 때 우리가 볼 때 어떤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나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이래 얼굴 큰 것 때문에 수술했는데 침샘 크면 저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침샘이 위치랑 턱의 위치가 또 달라요. 지금 이 사진만 보면요, 지금 사각턱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침샘이 이렇게 큰데도요 사각턱이 또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봐야 돼요. 침샘 밑에 사각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침샘 앞에 사각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잘라주면 이상하고 어떤 경우는 자르면 또 괜찮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